네, 보신 대로 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무선 통신 내용의 감청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확인한 건데, 자 김열조 실장님, 이 네. 물개 하나, 뭐 돼지,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 오가거든요. 북한군으로 이제 한국말처럼 보이는데, 북한말로 보이는데,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그게 이제 각 부대마다 고유의 그 호출명이 있습니다. 호출명.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대를 특정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제11연대 1대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부대의 단대호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대 고유의 호출명이 있는데 어떤 부대는 돼지, 어떤 부대는 사자, 어떤 부대는 물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명이 있는 거죠. 일단 호출명을 불러 가지고 서로가 확인이 되고 나면 아군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면 이제 음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통신병들이 항상 여기 가슴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걸 꺼내가지고 네. 음어로 서로 이제 통신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거의 북한군들이 전선에 투입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월 1일부로 투입된다고 그랬는데 네. 조금 늦어져서 한 10일 늦어져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외신 보도를 하나 보니까 이 탈북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굶주리고 세뇌된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전 총알바지를 기꺼이 자처했을 거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살 바에는 뭐 전장에 기꺼이 나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탈북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네.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용병으로 가든 파병으로 가든 간 인원들은 첫 번째는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노렸을 것이다라고 생각. 파병이 가면 신분 좀 그렇죠. 올라갑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60년대, 70년대 이제 베트남전이 한참이었을 때 북한은 베트남에 공군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군들이 거기서 많이 희생이 되기도 하고요. 예. 조종사들이 그랬었는데 그 뒤에 북한이 이제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줬냐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산당 당원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그 가족과 자녀들한테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신분이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간 인원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신분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탈북자들이 정언을 한 것이죠. 그럼 저도 일정 부분 북한군들, 동의합니다. 네. 북한군들 스스로 더 그러면 파병을 원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세뇌 교육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북한 군인들한테는 김정은을 사수하기 위해서 총폭탄이 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총폭탄이 되는 것에 서슴없이 나가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행동이 전선에서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이 소식도 한번 볼 텐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시 즉각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조약에 서명을 완료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 나아가서 자동 군사 계획 근거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9일 날 푸틴은 이제 비준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서명을 했고요. 네. 11일 날 어제죠. 어제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기에 비준을 하고 서명을 했는데요. 언뜻 보면 우리가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원래 이 비준안에 대해서 조약에 대해서 비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데 네. 북한은 이제 셀프 서명도 합니다. 셀프 비준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조약이라고 하면 최고인민회의의 비준 과정을 안 거치고 김정은 스스로가 비준을 하고 서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비준까지 했는데 이것이 효력을 발생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뭔가요? 비준서가 서로 교환이 돼요. 그래서 통상 비준서의 교환은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끼리가 교환을 합니다. 네. 안 될 경우에는 대사급끼리도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이벤트성 교환은 어느 거냐면은 이 양쪽의 외교부 장관들이 교환을 할 때 양 정상이 뒤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교환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푸틴과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뭐 김정은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러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벤트성 이렇게 교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어찌됐든 뭐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시일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다 서명한 그것만으로도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제 전투에 뭐 들어간다 만다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는데 그것도 명분을 삼으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전투의 명분이 명분. 일종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정당성을 확보를 했으니까 핵심 내용은 그 조약의 제4조잖아요.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은 양국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군사적 지원과 기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파병이든 용병이든 이것은 일종의 군사적 지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어제 정말 전쟁 시작 이후에 정말 대규모로 그런 전쟁을 벌인 적이 이런 적이 없었다 정도 할 정도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푸틴과 통화하면서 전쟁 격화시키지 말라 이런 말이 좀 알려진 이후에 대규모 드론이 벌어졌거든요.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크렘린궁은 또 푸틴과 트럼프는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진실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죠. 워싱턴 포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 사이에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양쪽이 다 진실일 수도 있고 양쪽이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지역에 지금 미군이 있다. 그리고 이제 확전하지 말아라. 네. 조언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종의 이제 엄포성 조언이잖아요. 만일 이제 이게 러시아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우스운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렘린궁에서 우리는 전화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했을 수 있어요. 만일에 이제 크렘린궁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앞질러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종을 잡기 위해서 조금 이제 소설을 썼을 수도 있고 만일 이것이 또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러시아 측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정화 통한 게 맞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진실 공방은 조금 더 두고는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굉장히 중동 정세도 그렇고 뭐 갖가지 사안들이 정말 꼬이고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요. 이 미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SNS에 올려서 좀 뭐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Upside down and inside out. I'm about to show all you folks what it's all about. Now it's time for us to get on the mic and make... 네, 실장님. 이 아까 조금 네. 전에 뭐 트럼프와 푸틴 내용을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전쟁 그만하라. 네. 푸틴한테 좀 얘기하는 모습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좀 끊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그냥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좀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저 우선 우선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겁니다. 저걸 누가 올렸느냐 하면 사라 페일린이라고 하는 알래스카 주지사를 했던 사람이 올린 겁니다. 여성분이고요. 2008년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저 동영상을 올리니까 지금 장남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이것을 밈을 공유를 했거든요. 공유를 한 거죠. 공유를 했는데 저 내용을 좀 이제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우울한 표정으로 있는데 저기 지금 돈이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저 위에 있는 글 쓴 것이 뭐냐면은 38일 지나면 이제는 네 용돈은 다 떨어질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38일이 언제냐면 12월 17일을 의미합니다. 12월 17일이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선거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되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저 속에 들어있는 트럼프가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대통령 그렇죠. 당선이 되는 시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것을 보면 트럼프 주니어가 저것을 이제 올렸다가 워낙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그냥 내리긴 했어요. 내리긴 했지만 저것을 사실상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자기를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고 또 그 아들이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세상을 보면서
좀 도덕적인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실장님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와 얘기하면은 김정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뭐 브로맨스다 예전에 집권 1기 때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많이 여러 차례 만남도 네, 네. 가졌는데 네. 지금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용하고 잠잠하거든요. 네. 무슨 속내일까요?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몸값을 올릴 만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올린 것이 이제 핵 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 시설 공개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가장 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12축 24륜짜리 이동식 발사대도 공개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달 말에는 화성 19형까지 이제 발사를 했거든요. 미국의 어떤 지역이든 타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란 말이죠. 몸값을 한창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 네. 자신이 여태껏 몸값 올려놓은 것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전화를 먼저 하는 사람이 조금 수세적인 입장이고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전화를 하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데 연락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전화할 때가 아니고 네. 오히려 트럼프 인수위 측에서 뭔가 접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몸값 떨어지지 않는 전술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 당선으로 전쟁의 뭐 양상은 물론 북한 상황도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내용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보신 대로 우리 검찰이 어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알려졌다시피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명 씨가 이 지난 2022년입니다.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이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 월급에서 9천만 원을 받았고 또 2021년 지방선거 출마 예비 후보 2명에게 이 총 2억 4천만 원을 받아서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검찰이 지방선거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 명씨 측이 공천에 도움 줄 걸로 보고 이 금품을 건넸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좀 확보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그 당시에 예비 후보자였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진술이 굉장히 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결국 공천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돈을 지급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명 씨 측에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관련된 또 객관적인 정황들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보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뭐 공천해주거나 뭐 추천해주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뭐 공천의 대가로 뭐 세비의 절반씩을 받았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시 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였던 2명에게 공천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던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거고 어느 정도는 소명할 자신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사선상에 함께 올랐죠. 미래학연구소 직원이었던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강혜경 씨하고 소장이었던 김모 씨는 좀 빠졌거든요. 이 이유는 뭔가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일단 이 2명은 빠졌거나 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살펴봤을 때 이 둘은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들을 또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혜경 씨가 관련해서 명 씨와 뭐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도움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혐의가 소명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겠고 내일 모레 14일에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종훈 실장님, 네네. 일단은 명 씨 같은 경우에 검찰 출석하면서 이 돈 흐름만 보면 다 해결되는 건데 왜 이런 뭐 난리를 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영장 청구되고 보면요, 일단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 다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있겠죠. 소명이 어느 정도는 됐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증거를 확실하게 잡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3명의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명으로부터 이것을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명태균 씨가 일관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의 어떤 시도가 있느냐는 건데, 좀 전에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처남에게 USB를 건넸다. 예.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증거인멸의 어떤 과정으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휴대전화도 3개를 뭐 지금 파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부친의 묘소에 묻었다. 이런 어떤 발언들이 네.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친 묘소에 뭐 태우러 간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부친이 화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한 발언들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검찰은 이제 명 씨가 2022년 5월 9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데,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카톡을 보냈는데 이걸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처음 알려지는 내용인데, 이종훈 실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카톡을 보낸 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녹취가 공개됐는데, 네. 김영선을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윤 대통령의 어떤 녹취가 나왔던 그날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뭐 일단 이 명태균 씨가 이제 윤 대통령에게 공천과 관련해서 청탁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뭐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 명태균 씨가 그간 뭐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지 3개월 만에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갔다든지 이런 그 일반적인 어떤 국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 어떤 도움을 주는, 조언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공천 운운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뭔가 청탁을 한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흐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5월 9일 날입니다. 네. 0시 20분경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 이게 명태균 씨의 변호사인 김소연 변호사가 밝히고 있는 네. 사실인데, 물론 뭐 이렇게 그 문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그 문자를 봤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게,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윤 대통령이 그건 알아서 경선을 해라.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윤 대통령은 그때도, 또는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재보궐과 관련해서 한 입장도 똑같이 이건 당에서 경선을 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이준석 대표한테 표시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명태균 씨한테 전한 거 아니냐라는 김소연 변호사의 어떤 문자 얘기도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윤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판단이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이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또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명 씨가 출마 예비자들에게 뭐 여론 조작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예?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자. 내가 그만 전화 받았다고 하자. 그 다음 자기 전화 받았다고 전화 받나? 그 다음에서 그날 조사한 거였어요. 우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면 모른대.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나는 결제 자료 주면요 다 갈거죠.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다고. 아이고 내 말 틀렸어.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이거 듣다 보면 자꾸 무슨 소리야라고 다들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당시에 여론을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해주고 좀 과시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전에 ARS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성향들을 이미 파악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상대를 지지하는지를 파악해 둔 뒤에, 네. 그리고 진짜로 공천과 관련된 ARS 조사가 돌아가는 날에 그
그 상대 지지자에게 전화를 하면 그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 공천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본인은 이제 응답을 했고 끝났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경선과 관련된 조사가 왔을 때 그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 조작에 좀 결과를 내보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리거든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명태균 씨가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 선거에서도 본인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뭐 조작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관련 사람들에게 좀 과시하는 내용들이고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만약에 사실이고 정말로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사실 여론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개입하거나 뭐 공천과 관련된 그런 경선을 조작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종호 실장, 이명 씨 이 녹취록을 저희가 다 믿어야 할지, 그리고 어쨌든 모든 말들이 증거들이 약간 명 씨에게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 그리고 구속도 기로에 좀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명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다른 뭐 원료 틀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뭐 폭로랄지 그런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그 명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녹취록의 일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김소연 변호사는 그걸 폭로할 생각이 없고 폭로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이 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명태균 씨가 자신의 어떤 법률적인 그러니까 기소를 당했을 때 기소됐을 때 재판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입장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막 폭로 운운한 것은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작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자신의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 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폭로를 하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할까?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나 이걸 폭로할 수 있다라고 폭로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재판정에서 어떤 자신에 대한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폭로라는 그런 이름의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증언이라는 형식,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는 뭐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거나 혹은 어디로 튈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태도를 보였던 명태균 씨가 좀 더 정돈된 그런 태도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한테 오는 어떤 여론의 비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지금 자신을 지지하는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잖아요. 친윤 친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민주당은 당연히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예측 가능한 그런 법정 태도를 유지할 거다. 그래서 더 이상의 폭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첫 1심 선고가 금요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여야가 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굉장히 지금까지 분열하던 모습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두고 굉장히 똘똘 뭉치는 분위기를 좀 보고 있는데 여야가 이재명 대표 재판, 1심 재판 선고 앞두고 생중계 할자 말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신주기용.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호 실장님 이 친윤, 친한 가리지 않고 굉장히 뭉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해야 된다. 이 지난 주말에도 굉장히 분열 양상이었는데 굉장히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이라는 어떤 그 모멘텀이 분명히 있었고요. 기자회견에 대해서 물론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는 좀 아쉬웠다라는 목소리가 윤 대통령 나오지만 기자회견 말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사실 근데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인 스타일로 봐서 국민의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그 정도는 굉장히 변한 거다라는 목소리가 참 꽤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윤한 갈등을 더 지속하다가는 그야말로 공멸이 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15일 전에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한 건 15일에 만약에 유죄가 선고됐을 때 그 분노, 국민적인 어떤 뭐 판단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하나의 어떤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또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또 전환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요구를 했다라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고 결국에서 기자회견 이후에 그 점을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윤한 갈등을 지워야만 다시 보수가 결집을 하고 보수가 결집을 해야만 지금 20%대의 지지율,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마저도 이제 붕괴된 그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진짜 총력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당 전체를 이용하는 그런 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 이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지금 먹히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부 첫날이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 대통령도 심기 일전에서 힘모아 뛰자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자막도 나갔습니다만 당정 갈등이 해빙 중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이기에는 당정 갈등이 지금은 조금 소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소강기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저는 본질적으로 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지난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어찌됐든 사과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과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어찌됐든 사과하는 거 진정성 있냐 이런 비판 나왔었는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봉합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악재들에 대해서 시선을 좀 야당 대표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또 전략적인 노림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외쳤던 2조 심판론의 시즌2를 지금 다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사실 이렇게 시선을 돌리신다라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희석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국면이 조금 뭐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야당 대표의 어떤 이런 1심 선고에 기대서 여당이 이런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 여당은 좀 더 책임감 있게 경제와 민생에 대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만 좀 매달려서 모든 이슈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식상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을 내면서 국민의힘에게 좀 받아라 이런 등 공세를 취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얄팍한 수다라면서 좀 방어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목소리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수의 괴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속셈입니다. 대한민국 법관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종훈 실장님 쭉 들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100만 무죄 탄원 서명도 받고 있고 여론전도 좀 벌이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 역시 SNS에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게 판결 확정될 때까지 이 시가 뭐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자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죄라고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무죄고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했다면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를 많이 썼으면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은
다 변호사가 방어해 줄 테니까 당은 이 나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이야기하지 말고 민생과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그런 이 행복을 위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여당에 견제를 해달라. 이게 정상적이지. 지금 장외투쟁 그러니까 172석을 가진 어떤 야당이 거대한 그런 의회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야당이 이 매주 장외로 나가서 동원령을 내리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당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비춰지는 모습은 딱 이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그 대통령 지지율의 낮은 것을 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흡수하고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윤 대통령에 실망하는 분들도 이쪽을 돌아봤을 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이 정당 하나를 그대로 내내 이 얘기만 그러니까 시도지사 동원해서 기자회견하고 또 뭐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32명의 그런 의원을 가진 정파가 100만 서명운동하고 모두 다 민생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무죄를 뭐 주장하는 그런 활동만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아니 자신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공당인 정당을 움직이고 있나라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어쨌든 11월 15일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정당들이 정말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정치의 복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뭐 여야 원내대표 얘기 들었습니다만 특검법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동훈 실장님 같은 맥락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특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확실하다면 선고를 생중계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가 확실하고 무죄가 확실하다면 특검법 받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국민들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될 의무도 저는 당연히 정부 여당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뭐 이른바 독소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수정해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그리고 수사 대상도 전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이 특검법안을 받지 않을 이유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와 비교해서 좀 공수가 바뀐 뭐 여야의 상황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 모시고 사건 사고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장가 기자. 첫 번째 사건은 이 서산에서 브레탄이 렌터카가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도박비 때문에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대 A씨가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한 식당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에 들어가서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12만 원을 훔쳤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이 침입한 A씨로부터 피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에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한 공터에서 피해자 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가족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서 찾은 휴대전화에 많은 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사건을 강력범죄로 전환한 뒤 주변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도박빚 등 채무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A씨 이혼한 상태로 자녀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이 피해자와 뭐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데 이 범행 대상으로 이 피해자를 선택한 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범행 동기를 보려면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피해자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도박빚을 많이 지고 있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즉 돈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건 당일에 흉기를 소지한 채로 식당가를 배회하면서 술에 취한 채로 걸어다니는 고가의 승용차의 차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다가 이 해당 피해자가 고가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뒷좌석에 있는 걸 발견을 하고 흉기로 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둘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건 계획범죄지 않습니까? 네. 혹시 추가 범행을 더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12만 원을 훔쳐서 로또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장가희 기자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 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A 씨가 곧바로 차에 들어가서 10분 만에 범행을 마쳤는데 네. 이후 이 차를 그대로 몰고 이 수로변 인근의 시신을 또 유기하고 공터에 차를 세운 뒤에 불을 지르기까지 이 모든 범행이요 겨우 32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훔친 12만 원으로 로또 복권 구입하고요 식사했다고 합니다. A 씨가 경찰에 잡혔을 때는 12만 원 중에 5만 7천 원이 남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12만 원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을 살해하고 로또를 구입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로또를 구입해서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겨우 12만 원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요. 철저한 증거인멸을 위해서 차량까지 불을 질렀던 정말 희대의 살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형량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소한 1심에서 또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다음은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생한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원이 직장 상사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중간에 연구소 측에 이제 2차 가해로 모욕감을 느껴서 투신했다 하는 내용인데, 장갈 기자, 이거를 어제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직원인 피해자 A 씨는 올해 8월에 팀 내 상사이자 유부남인 B 씨와 국내 출장을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자 숙소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갑자기 이 12살 연상인 이 유부남 가해자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범행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했고요. 네. 위원회는 진술 녹취록이라든지 현장 CCTV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서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피해자가 경험을 했다고 어떤 하는데요. 건가요? 징계위원들이요. 성폭력 사건 책임을 좀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언급을 많이 했다고 해요. 2차 가해를 한 것 같은데 피해자 측에서 말하기로는 징계위원장이 혹시 이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먹는 것 때문에 혹시 그 당시에 좀 착란이나 망상을 겪은 건 아니에요?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요, 다른 위원은 피해자가 이 가해자와 좀 각별한 사이 아니었냐, 좀 피해자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이후 충격을 받은 이 A 씨가요, 이 건물 2층에서 투신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건 변호사님, 이런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거꾸로 역으로 비꼬듯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투신했다고 하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상 입었습니다. 많이 다쳤고요. 현재 2층 높이 5m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119에 실려갔지만 척추나 골반 또 손목 발목이 모두 골절된 상태로 이제 중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투신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조직이 날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내 스스로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옆방으로 가서, 그러니까요, 옆방으로 가서 창문을 이용해서 투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 특히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야 된다는 이런 심리적 부담감도 있지만, 이 사건이 공론화됐을 때 이렇게 조직이,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러한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 심경을 느낄 수 있는지 여실히 좀 보일 수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피해자가 뭐 2차 가해를 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좀 고소했다고 하고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입장 없습니까? 장갈 기자?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피해 여성 회복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여기 징계위원회가 내부 직원 2명이 있고 외부 변호사 2명, 노무사 1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2차 가해성의 언급을 할 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는지, 그 점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요, 이 가수 아이유 씨 소식인데, 홍종성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홍 기자님, 이 아이유 소속사 측이 이제 지난해 악플러하고 전쟁 선포하겠다라고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고소 현황을 쭉 해서 보니까 아이유 씨의 중학교
중학교 동창이 있었다고요? 왜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벌써 그렇게 악플러에게 선처는 없다,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 밝힌 지가 1년 반이 됐고 IUC 측의 소속사는 분기별로 이 자료를 취합해서 고소하고 또 특정하게 너무 심각한 경우라니까 살해 협박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고소도 했는데 그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그래서 또 이번에 180명 넘게 고소를 했는데 180명 넘게요? 그중에 중학교 동창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중학교 같이 다녔다고 내가 악플 달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그 이제 가해자는 계속해서 어떤 그 이게 표절이다. 이 부분을 의혹을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실 이제 IU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수성가의 어떤 표본이에요. 중학교 때 굉장히 고등학교 때까지 어렵게 어떤 의미에서 끼니도 어렵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됐는데 그런 나를 어렸을 때 친구가 응원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악플을 단다. 이 부분이 IUC한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게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악플을 다 아까 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또 어떤 악플을 다는 거랍니까? 표절, IUC 음악이 표절이 됐다고 이걸 지속적으로. 근데 사실 이런 표절은 근거가 명확하거든요. 이게 아니다라고 해명이 나오면 사실 근거가 없다면 멈춰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거는 그냥 트집잡기고 이게 명예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IUC는 싱어송라이터예요. 본인이 작사 작곡도 겸해서 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뭐 표절이다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이제 굉장히 음란 영상도 있습니다. 합성해서요. 이런 거 어느 거가 더 나쁘다 저는 이런 차원보다 저건 또 뭡니까? 북한 지속해서 간첩설. 반복적 저것은 또 심지어 전단을 만들었는데요. 전단에 아이유는 북에서 온 간첩이다. 이렇게 돼서 아예 전단을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뿌리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뭐 황당한데 웃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너무 황당한 사건에서 좀 실소가 나오는데 이 소속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속사에서는 역시나 엄벌에 처하겠다,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이야기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IUC가 여러 번 중학교 전학을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되는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중에 어떤 중학교의 동문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IUC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괴롭힌 피의자 중에 IUC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동문이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관련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소속사에서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합의는 없고 선처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요, 벌금 300만 원 정도에 처해진 사람도 있고 또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재판으로 회부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의자, 현재 피고 소인이 180명이나 되기 때문에요.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 저희 생활하면서 누군가 몇 명이 수군거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이걸 좀 버텨온 IUC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IUC가 또래 친구 설리 구하라를 악플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의 표현이 SNS 살인이었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나는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나 잠 불면도 이기고 제 생명 잘 지키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되는 것 그리고 이미 친구를 이렇게 악플로 잃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속 반복적으로 이건 거의 스토킹이거든요. 당연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게 정말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변호사님 이게 비단 연예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뭐 많은 악플들의 폐해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가 너무 심하다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만 해도 저에 대해서 악플이 달리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악플 달립니까? 한두 개 정도 봤는데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연예인분들 얼마나 심할까요? 저는 그런데 이러한 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나 일반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초원 같은 경우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서 전과도 남지 않은 처분에 선처를 내리고요. 아니면 보통 벌금형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큰 처벌이 이어지지 않아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말로 죄질이 나쁘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랄지 철저히 실형을 선고하는 방안, 그러니까 처벌수를 높이는 방안만이 재범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요. 가수 김호중 씨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바로 내일이요. 1심 선고일입니다. 김호중 씨는 그동안 이 검찰 조사에서도 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면서 선처를 계속 호소한 바가 있는데 그간 영상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검찰 선임치 앞두고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장관 기자 1심 선고 앞두고 김호중 씨가 이 재판부에 이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벌써 몇 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서 지금 반성문 3번째 썼습니다. 앞서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이 반대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죠. 도주 후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또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시인했고 피해자와도 좀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선고 앞두고 세 번째나 이제 반성문 제출했는데 그럼 재판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본인은 어차피 본인에 대한 혐의 자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성문을 몇 회 제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혐의를 인정했다 정도의 양형 참작 사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는 바로 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부분인데요. 합의 부분을 좀 정상 참작을 해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검찰 구형 3년 6월을 지금 현재 구형을 했습니다. 보통은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여기에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냐 정도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석 신청 관련해서도 사실 네. 지난 8월입니다. 8월에 가수 김호중 씨가 보석을 신청을 했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잠시 이제 나를 보석을 허가해달라라는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구속 기간은 오는 이 12월까지 연장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마지막 사건 한번 저희가 볼 텐데 이 소녀상 모욕으로 많은 사람들 정말 분노하게 했던 미국 유튜버 뭐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그 소말리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인데 장관 기자 그간에 또 며칠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짧게 정리 좀 해볼까요? 우선 이 사람이 미국인 유튜버인데요. 한국에 와서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컵라면을 상에 다 들이붓고 또 노래를 크게 틀고 이를 제지하는 사장님의 등 뒤에 대고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요. 또 이상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이어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거든요. 심지어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해서 이 유튜버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유튜버에게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던 바 있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뭐 업무방해 혐의 말고도 뭐 많은 혐의로 진짜 경찰에 좀 뭐 민원이랄지 고소가 들어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말리 같은 경우에는요. 마약 복용이 의심된다라는 이유로 송파경찰서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마약 네, 그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마약이 아니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없지 않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폭행 등 혐의로 고발돼서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남의 나라에 와서 저런 행태를 그러니까요. 부리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죄질이 안 좋게 봐서 우리 지하철에서 저러고 법원에서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저 보십시오. 저렇게 위안부 모독까지 하는 영상을 자기 사진 합성해서 넣기도 하고요.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홍 기자님 어쨌든 이 뭐 누군가한테 계속 쫓기고 있다 소말리가 그러면서 이 한국인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는데 여론 상황은 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구리시에서 내가 쫓기고 있다, 폭행당할 것 같다 신고했는데 경찰이 보니까 실제로 쫓아오거나 폭행은 없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난 24일에는 홍대에서 실제로 길에 가던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누리꾼들이 좀 통쾌하다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소말리한테 화가 났기 때문에 분노가 짐작이 되는 그런 반응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응징한다, 사적 복수한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게 저의 개인적 의견인데요. 네. 지금 뭐 폭행 뒤에 여하튼 지난 6일에는 이 노원구 창동에 있는 소녀상을 찾아서 내가 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이 소녀상의 중요성을 몰랐다, 사과한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네. 그게 진심이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어쨌든 왜 우리나라에서 저런 짓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라이브픽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이제는 화면을 늘렸다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가 화질은 유지되면서 화면을 자유자재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늘어나는 화면, 물결 모양으로 펴졌다, 오므렸다, 심지어 12인치 화면을 잡아당겨서 18인치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이 젤리처럼 움직이는데요. 실리콘 계열의 신축성 좋은 물질이 기판재가 되어 가능한 일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 사실 국내 LCD 업계는 타국에 비해 앞서가곤 있지만 최근 중국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기술은 국내에 주는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의류나 피부 미용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생활 속에 큰 변화를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서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 2마리 해피와 조이가 대통령 관저를 떠나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입니다. 생후 40일쯤 한국에 도착해 5개월을 보낸 해피와 조이, 훌쩍 커버린 모습으로 어릴 적 모습과는 전혀 다른 늠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대형 양치기 견종 중 하나로 100kg까지 나갈 수 있는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도 현재 체중 40kg, 앞발을 들었을 때 170cm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두 알라바이가 이제 야외에서 지내게 되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아쉬운 기색을 내비치며 건강히 잘 지내라는 의미로 목도리와 간식을 선물했다는데요. 앞으로 해피와 조이는 풍산개, 진돗개 등 대형견 10마리와 활동 공간이 넓은 곳에서 생활한다고 하네요.